제가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은 것이 이제 일본 경제, 네네. 한일 간의 비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란 말도 쓰고 그러는데 그 화산지적으로 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담을 먼저 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이유가 하나 있지만 일본 사람이 돈을 안 쓴다. 동경 지진이 날 때가 내가 안 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일본의 장기 불황. 이 원인이 뭡니까? 우선? 아까 말씀하셨지만 10년 불황이 난 사람도 있고 15년, 20년, 지금까지도 불황이다. 30년. 시장 경제에 피치 못할 상황이죠. 어느 정도 밑바닥에 떨어지고. 일본의 불황은요, 원인이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계속된 연속적인 정책의 실패. 80년대 일본의 세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메카트로닉스 혁명입니다. 미케닉스의 플러스 엘렉트로닉스 접목이 된 일반 기계의 전자기능이 접목이 돼서 생산성을 엄청나게 올리는 그런 식입니다. 2차 산업 제조업과 3차 산업이 합친 뭐 요즘 언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유일한 열려있는 시장, 거대한 시장은 미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아직 뭐 잠자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다 엄청난 수출이 증가되다 보니까 연간 지금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 당시로는 400억 달러고 하는 1년에 84년 흑자가 누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엔고가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죠. 일본은 그 당시만 하도 엔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수출 기업들은 합작이 돼서 그걸 우리가 이제 관민 협조 체제. 우리는 이제 관을 앞서 세우면은 좀 어색하니까 민관이라 부릅니다. 일본은 관민 협조 체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수출에 맞아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엔화 강세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엔화 약세입니다. 1달러 360원 시대에서 300엔 되고 그게 200엔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일본 기업이 토요타마저도 엄청나게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맞아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수출이 급락하게 되면 고용을 유지할 수가 없다 하는 어떤 신화에 가까운 생각을 지금은 또 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기업에서 해고하는 걸 굉장히 극력히 맞으면 싫어하는 그래서 흑자가 쌓였죠. 그러다 보니 G5가 협력을 해서 1985년 프라자 합의라는 걸 만들어서 일본을 압력해서 엔구를 싫어하는 일본으로 하여금 엔화 강세 압력을 가해서 1달러 120엔 하던 걸 180 뭐 이렇게까지 강세로 만든 프라자 합의가 요즘 학생들은 태어나기 전 일이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일본 정부가 엄청나게 압력을 받고 업체들이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아베 총리의 아버님이 아베 신타로라고 해서 통상장관, 간사장 이렇게 합니다. 다음 총리를 내다보던 가장 근접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려면은 미국 제품도 일본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시장을 열어라. 내수 확대를 해라 하는 요구를 합니다. 내수 확대하는 방법은 딴 게 없죠. 요즘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입니다. 재정도 확대입니다. 그런 정책을 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금리를 엄청나게 2년간 지속을 합니다. 거의 뭐 역사상 최저금리라고 하는 수준까지 떨어뜨려서 자금이 방만하게 흘러나가죠. 유동성이 공급이 됩니다. 기업체로서는 특히 서비스 업종, 부동산, 증권, 건설 업종에서 싼 자금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전국에 토지 투기를 합니다. 그 투기하면 그걸 다시 담보로 해서 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부동산 폭등하듯이 이걸 이제 오른 값에 뭐 2배, 3배 담보대출을 받아서 전국이 뭐 폭등하게 되는 그래서 집가가 오르고 주가가 상승하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른바 거품이 발생합니다. 거품 발생하니까 이게 큰일이거든요. 이 거품을 끄기 위해서 첫 번째 정책의 실패가 지나치게 저금리로 장기간 2년이라고 하는 장기간 자금을 엄청난 유동 자금을 풀었다고 하는 정책의 실패입니다. 빨리 그걸 금리를 올렸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너무 오르고 나면 거품이
최고조에 오르게 되니까 그걸 끄기 위해서 다시 89년도부터 금리를 급상승시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통독될 그런 시점입니다. 89년. 그래서 가만두더라도 일본에 들어와 있던 국제 자금들이 독일로 서독으로 흘러나갈 즈음입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자금이 빠져나갈 그런 시점인데 세계 정세에 둔감했던 것 같아요. 금리를 3년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합니다. 이게 두 번째 실패입니다. 근데 금리 인상하니까 뭐 완전히 타이밍이 틀린 거네, 그렇죠? 타임리해야 됩니다. 타겟팅도 중요하지만 타임리하게 타이밍이 정책을 집행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돌파구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금리가 인상되고 업계가 어려우니까 돌파구로서 그 전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 경기가 95년 정도 되면은 그래서 91년부터 94년까지 무려 3년간 이 금리 인상을 해서 주가도 떨어지고 지가도 떨어지고 3년간 평균 11%씩 이렇게 되니까 부풀었던 거품이 일시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인이 부풀은 말하자면 요즘 우리 같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걸 마치 실현된 가치라고 생각하고서 계속 소비하고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돈이 아니니까. 자기 돈처럼 알고 그러니까 있죠. 피땀을 흘리고 번 근로소득 같으면은 절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제 쓰는 만큼 또 물가도 올라갑니다. 이제 그런 악순을 거듭을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네 번째는 95년 되면 IT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바짝 좋아져요. 좋아질 때 이미 그 전까지 엄청난 국가 부채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경기가 좋아지면 세수도 늘어나니까 재정 재건해야 되겠다 해서 세출을 엄청나게 삭감합니다. 재정 긴축을 하는 거죠. 재정 긴축을 하다 보니까 기업과 소비자는 지갑을 닫는데 정부도 계속 세출을 줄이니까 수요가 격감하게 됩니다. 국내 내수가 줄어드니까 경기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수출에 의존하려면 엔화를 약세로 강세라면 엔화 약세를 지속합니다. 엔화 약세 지속하니까 이것이 또 은행의 자기 자본 대출 자산 간의 비율이 자기 자본 비율이라 그러는데 일본이 그 당시에 보면은 1년에 한 1조 달러 정도 외화 자산을 운용을 했습니다. 외화 자산을. 그래서 엔화 약세가 되니까 엔화로 환산했을 때 자산이 불어납니다. 분모가 불어나니까 그만큼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지니까 3% 비율을 떨어져요. 국제결제은행이 일본의 은행이 외국에 영업을 할 때 하는 영업 점포에 대해서는 일본이 외국에 어디 가면은 막 대출 세일을 하기 때문에 외국의 점포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스위스 결제은행에서 뭐 이것도 미국의 업무라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만 국제결제은행이 8%를 유지하도록 일본 은행으로 하여금 이 엔화 약세가 되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떨어집니다. 미국의 음모랑이 무슨 뜻이에요? 국제결제은행으로 하여금 규제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미국의 압력을 넣었다. 압력을 넣었다고들 일본이 지적을 합니다. 그 규제에 막혀서 일본 은행들이 자기 자본 비율이 악화되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신용을 더 이상 해주지 않습니다. 신용 대출을 막아버립니다. 정부도 세출 억제를 하고 은행도 자금을 방출을 꺼리는 또 빌려준 돈도 다시 빨리 갚도록 독촉을 하게 되니까 금융이 아주 경색 현상이 와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드는 공급은 충분한데 기술력 등등을 해서 수요가 격감하게 되니까 거기서 자산이 값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거품이 그야말로 붕괴되는 시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일본이 헤어나질 못하게 됩니다. 교수님이 하여튼 그 정책적인 면에서 그 일본의 뭐 이거는 10년, 20년 얘기를 정리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면 실패가 많았다. 제가 뭐 여담을 하면 제가 1982년부터 94년까지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이제 저희가 유학하고 귀국할 때 소니 테레비, 코끼리 밥솥 다 사와야 돼.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미국 사람들이 소니가 미국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워낙 많으니까. 네, 네. 삼성도 올라왔는데 삼성에 대해서 얘기야. 아 삼성이 한국 겁니까? 아,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옛날에 일본이 한 세계 경제의 한 2, 3위 차지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중국이 양적인 면에서 제일 많고 네, 네. 미국, 근데 세 번째 인도더라고요. 네, 네. 그 일본이 한 4위로 밀린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본을 보면 내수 있잖아요, 내수요. 네, 네. 일본에서 자동차를 비롯해서 외국제를 가장 안 쓰는 나라가 일본이죠. 그래서 이제 내수가 좋은 면도 있지만 또 그런 오픈하지 않은 거, 네. 영어를 영어식 안 네, 한다든가, 네, 뭐 네. 외국의 이 고급이나 하급 인력을 네, 받아들이지 네. 않는다. 네, 그런 네, 거는 네, 네, 네. 그것도 하나의 뭐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잃어버린 10년에 예, 그렇죠. 그런 건 좀 근데 이제- 변해가고 근데 있습니까? 많이 변했죠. 네, 제가 뭐 유학할 당시도 보면은 네. 그때도 LG나 삼성 같은 제품들이 이제 신제품을 아 개발돼서 그때는 뭐 일본 시장에 들어오더라도 네. 도시면 백화점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바깥에 있고. 미국도 그렇죠. 뭐 창고 또 있어갖고 뭐 뭐 도심에 들어오더라도 전자제품 같은 것은 네. 이 맞으면 저기 진열장에 있으면 네. 사람 손이 잘 못 닿는데 맨 꼭대기에 두거나 아 이건이가 가서 참고 있어갖고 네, 창피하다가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니까 네. 그게 원인입니다만 지금도 현대 자동차가 저렇게 뭐 세계를 시장을 누비고 있더라도 일본 일본은 시장 그렇죠. 마켓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네. 그거는 거의 바뀌지 않네요. 바뀌지 않죠. 네. 그래서 미국이 네. 강력한 경제력을 협상력을 이용해서 네. 미국 제품도 동일하게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들어와서 경쟁하듯이 네. 일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는 네, 것이 네, 네. 줄기차게 외교 통상 협상에서 주장하는 일본, 미국의 건. 근데 일본은 어떻게 대받느냐 하면 그 당시는 일본이 잘 나갈 때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강경히 대항을 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냐? 일본 소비자들에게 좋아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자동차 핸들의 방향이 다르면은 예? 그걸 바꾸어서 가져오는 건 독일이고 다 유럽 차들인데 네. 미국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전부 개체 비용은 네, 네. 예, 마지막 수입업자들이 부담을 하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걸 바꾸지 않은 한 무역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부시 정권 때도 네. 실패를 했어요. 그 미국에서 일본이나 한국에 이제 그렇게 이제 무역 구조와 자동차 같은 네, 거를 네. 얘기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그렇게 그걸 못하지만 우리가 네. 미국의 그 자동차 공장을 세워주겠다. 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80년대 공부할 때 보면 그 켄터키주에서 캠리 공장, 네, 네. 캠리 공장이 생겨갖고 아주 되게 좋아하고 일자리 생기니까. 네, 네. 그 외에는 제가 기억한다면은 뭐 조지아에 뭐 현대 기아 자동차가 많이 세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도요타가 진출할 때도 네. 혼다에 비하면 대미 진출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만큼 도요타는 생산의 기술은 국내에서 보존해야 된다는 강한 집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그만큼 늦었습니다. 소형차는 뭐 혼다가 최고였죠 미국에서. 네. 혼다가 네. 도요타하고 다른 것은 네. 통상산업 정책의 지원을 보조금을 받지 않고 네. 보조금을 받으면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일본의 정부의 산업 정책은 말하자면 사탕을 주면은 네. 그만큼 회초리가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혼다는 또 디자인 협조할 같은 수 있도록. 디자인 같은 것도 신경을 좀 더 쓰는 것 같아요. 네. 도요타보다요. 그래서 그런 게 싫다.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싫다. 그래서 일찍이 그 자동차 합병 감산 조치에 반대를 하고서 외국으로 먼저 진출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 혼다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이제 부침이 경제 부침이라든가 거품 같은 걸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배워야 될지 배워야 게 뭘지. 네. 그러니까 특히 우리 뭐 부동산 같은 게 뭐 거품이 확 꺼질 거 아닌지 그런 걸 좀 걱정하는데 그 뭐 우리가 배워야 될지 뭘까요? 일본의 그 경제를 통해서.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첫째는 정치권에서는 뭐 한일 모두가 네. 경제가 어렵게 되면은 정치권은 경기 부양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 코로나 마찬가지만은
대형 경기 진작 정책을 실시하여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네. 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네. 일단 나눠주는 네.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네, 네. 일본도 김대중 오부치 이 선언으로 공동선언으로 양국 관계를 개선시킨 것으로 역사에 기록이 돼 있지만은 그 오부치 총리가 그 전까지 어려웠던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대형 전후 최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요를 진작시키면서 일시 좀 회복이 되는 듯 했지만 결국 그것이 세수를 확대시켜서 맞으면 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시점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네. 재정 적자를 누적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일본이 지금 현재 1200조 엔이라고 하는 세계 가장 막대한 이탈리아보다도 더 GDP 수준으로 218%입니다. 네. 그 수준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국 부채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있는 한은 기업과 개인이 장래가 불안하다. 언제 이게 세금이 증세가 돼서 부담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절약을 하자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정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계속 긴축시키고 네. 그만 해결책으로 애나 약세에 의한 수출 네. 매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정치권이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네. 말하자면은 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줄다름쳐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재정 적자에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뭐 역대 정권이 가장 중점 과제였으면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베 정부에도 그 잘 나가던 호경기를 뭐 그냥 7년 가까이 누리던 아베 정권마저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바톤 타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것이 가져오는 재정 적자가 가져오는 문제가 우리 현재 지금 뭐 국민들 다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금년 말이면은 네. 중앙과 지방 정부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되면은 GDP 비중으로 일본보다 훨씬 낮지만은 네. 우리는 일본은 그래도 국채 발행을 하면 국채를 대부분 구입하는 쪽이 국내입니다. 국내에서 소화한다 이거죠. 국내채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기업과 가게가 저축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구입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입하게 돼 아직도 일본 정부를 믿는 경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급속하게 이렇게 신용 등급이 떨어질 우려는 가끔씩 떨어지기도 해서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적도 있긴 해요. 지금은 한국에 또 국내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에서 많이 소화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한국도 일부 하고 있죠. 하는데 근데 네. 너무 이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그걸 국채를 매각하기 위해서 네. 추가 금리를 네. 이 코리안 프리미엄이죠. 네, 네. 그게 붙게 되니까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결국 국채를 상환할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네. 다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죠. 네. 상환하기 위해서. 네. 그죠? 코리안 프리미엄에 대해서 일반 분들이 알게 그러면은 설명해 주시죠. 뉴욕 증시에서 네. 매각을 하게 되면은 낮은 금리로서는 구입해 주지를 않죠. 네. 금리를 높게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네. 그죠? 수익을. 그게 가산되는 금리가 네. 평균 금리에 플러스해서 금리가 가산되기 때문에 네. 그 가산되는 할증 금리 네. 프리미엄이라고.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은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미래 세대들의 부담을 이런 막무가내로 이런 포퓰리즘이 네. 일본도 마찬가지죠. 특히 일본의 경우는 오부지 총리 네. 이후에 네. 뭐 가끔 뭐 금융위기도 오고 해서 네, 네. 또 국채를 발행을 계속합니다만은 네. 민주당 정권 때 무상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네, 네.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을 했죠. 이것이 우리나라로 전파가 됐습니다. 자민당이 집권하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야당 민주당이 고스란히 그걸 흉내내고 대한민국이 또 비슷하네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맞춤형 복지라는 명분에서 다시 흉내내고 지금 그것이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퓰리스트들이 그걸 정치권에 득세를 하면 할수록 경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적자에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 적자가 0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0이 될 수도 없죠. 물론이죠. 근데 재정 적자 말고 그 일본의 외화 보유, 달러 보유는 어떻습니까? 외화 보유는 일본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이 뭐 중국이 최고로 최고 높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그 다음인데 외화 보유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부채도 많습니다. 부채, 국가 부채가 많죠. 순 자산이 얼마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본도 이미 미일 간 그 무역 마찰이 가져온 그 흑자 누적이 가져온 그런 폐해. 국내 결국 불황을 가져온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외화 보유고를 유지하려고 외화 보유가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 요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적절하게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과거서부터 지나치게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화 수합을 한다든가 그것도. 뭐 수합도 하나 있고 그 전에 해외에다가 기업을 많이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죠. 그래서 장기 자원도 확보하고 또 기술 협력도 하고 또 인재도 양성시키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외국과 외국 파트너들 특히 후진국에 대해서는 개발을 지원할 것 같으면 그게 수출 경쟁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본은 제3국에 수출을 하는 걸 조건으로 했습니다. 자국에는 수입을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국은 수입이 계속 억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여 흑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개발 자금으로 후진국을 개발을 지원을 한 만큼 경쟁이 높아진 수출 제품은 자국이 수입할 수 있도록 우리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특히 수입에 소극적이고 수출에 적극적인 중상주의적인 그런 정책 기조를 많이 그걸 탈피했지만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아파트 값은 일본처럼 거품이 딱 없어질까요? 대한민국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압구정동에 그 80억이라고 그래요? 80억? 교수님 부자네요. 아니 그거는 우리 청담동 아닌가? 압구정동은 이제 재개발 그 가치가 확 올라갔고 거품으로 올라가는 거죠. 정상적이 아니죠.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 조세 측면에서 일찍부터 거품이 발생하고서부터 후회를 했습니다만 안 하려고 하면은 하기 전에 이미 부동산 제재를 바로 잡는 기본 원칙에 철저했어야 된다. 말하자면은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원칙에 철저하지 못했어요, 일본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세제 개편을 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따로 말씀해 주실 분이라든가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주로 제가 정책의 실패, 우리가 그 전철 밟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뭐 일본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생각도 그랬습니다만은 전철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린애들이 욕을 먼저 배우듯이 실패한 걸 답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뭐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도 기업과 정부의 관민 협조 체제가 살아서 서로 동일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정세에 같이 공감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하면 공유하고 이런 체제가 굳건하게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백신 접종을 빨리 하고 나서 그러면 경제도 활성화되니까 2030년을 내다보고서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 빨리 되돌아가서 지금 현재 GDP가 대략 일본 엔으로 600조가 안 됩니다. 570몇 조입니다. 그동안 뭐 3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주 600조를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성장 추세로 지속을 해왔죠. 그래서 30년에 800조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서 코로나 시대 그 이후를 대비를 하고 있죠. 이게 말하자면 기술로 보면 5G는
한국에 많이 뒤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기지국 설치하는데 엄청난 네. 돈이 네. 필요하기, 네.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지국을 잘 설치하지 못하다 그 제가 보니까 핸드폰 새로 사는데 5G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네. 5G에서는 이미 6G로 네. 도약을 하죠. 일본이 강한 것이 로봇입니다. 네. 그죠? 그다음 그 AI입니다. 네. 빅데이터, 크라우드. 네. 네. 그다음에 제조업에서 히든 챔피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핵심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체. 세계에서 100% 생산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알려져 있죠. 일본이 히든 계속 챔피언이 버티는 것이 지금 히든 맞습니다. 챔피언의 제조업의 그 어떤 강점이 있는 데가 제조업의 많죠. 강점을 네. 그 제조업의 강점에다가 5G, 6G를 융합을 해서 네. 그 새로운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오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독일과 비슷한 겁니다만은 미국과 달라서 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전략 자체는 미국은 서비스업이 네. 이 중심이 돼서 제조업을 혁신시키는. 네. 네. 근데 일본과 독일은 제조업의 혁신으로 서비스업에 융합하는 네. 그런 형태로 일본이 뭐 NTT라든지 중회계 기업의 리더 핵심 기업들입니다만은 코로나 시대 현실은 비대면이지만은 네. 5G, 6G가 되면은 네. 가상 공간에서 완전히 대면하는 이런 말이지만 어느 점에 역설적이라고 할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아베 이후에 스가 총리 완전히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핵심은 어떻게 하면 소홀히 했던 아베 정권의 소홀히 했던 성장 전략, 네. 어떻게 하면 성장할 파이를 키울 것인가 네. 네. 이런 문제에 전착을 하겠다고 하는 공약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위해서 관료가 먼저 핵심해야 된다. 네.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융합하도록 네. 네. 그래서 디지털 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디지털화에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한. 반성을 하게 된 것은 네. 코로나 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10만 원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하면 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번호가 딱 되어 있는데 일본은 개인 비밀 보호가 엄격하기 때문에 아직도 마인 넘버 뭐 제도라고 하는 가입하거나 말거나 뭐 자기 자유로 되어 있는 그런 제도는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완전 무결한 거예요. 네.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받은 복지행정 전달 체계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를 성공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복지 이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데 생각해서 디지털화를 선도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규제 개혁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규제 개혁을 하려면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나눠주기 식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코로나 백신 방역도 소홀히 되고 올림픽도 중지될지도 모르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기업과 투자를 하지 않는 망설이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이 성결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정치권의 과다 개입 재정의 과다 개입을 멈추고 성장 전략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뭐 무슨 여러 가지 선언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그런 것이 좀 제대로 운영되려고 한다면 규제개혁에 천착해야 되는 그런 이 정부 마지막이지만은 출발을 해서 다음 정권에 개성을 하는 이런 말하자면 용단이 필요하지 않나.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정치학한 선배님이 얘기를 하기를 일본은 원래 사회주의적인 국가인데 메가다 헌법에 의해서 뭐 자본주의를 했고 중국은 원래 자본주의적인 국가인데 마오쩌둥에 의해서 사회주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뀐 거다. 오히려 뭐 일본이 사회주의라고 중국이 자본주의를 했으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건 농담을 하더라고요. 또 교수님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